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문제와 2025년 고3 3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봤죠? 이 두 문제의 풀이를 보면서 각각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제가 잠깐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풀이법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분명 둘이서 서로 다른 문제의 다른 시험의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정도로 풀이법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무언가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수능에는 메타가 존재한다라는 말.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고3 애들한테 꼭 가르치는 내용 중 하나지만 수능에는 나름대로의 메타가 있고 그 메타로 인해서 풀이법과 유형이 일치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와 함께 오늘 수능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수법칙으로 나왔는데 이건 너무 그냥 숫자만 바뀌었을 정도로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풀이 과정 똑같다라는 거 보면은 바로 볼 수 있을 거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말 그대로 똑같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뭐 풀이 과정이랑 너무 그냥 똑같잖아요. 이 역시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번호랑 이제 내용까지 똑같았던 거가 여기서 조금 이제 갈리게 되는데 조금의 차이가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첫째 항과 공비를 모두 양수 K로 줬던 수능에 반해 그냥 모든 항을 양수로 줬다라는 점이 조금은 달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풀리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K라고 하는 첫째 항 내지 공비 그리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공비를 구해내는 과정에서 양수 조건을 사용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 똑같았죠? 그래서 이 역시도 사실상 똑같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넘어가 보면은 4번은 유형이 좀 다르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좌우극한의 판단을 하죠. 여기 좌우극한 판단. 그쵸? 좌우극한의 판단을 통해서 연속을 보는 수능 문제였느냐 아니면 좌우극한을 그냥 순수하게 판단하는 좌우극한 판단 문제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좌우극한을 판단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매우 똑같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이건 뭐 그냥 형태가 완전히 똑같고 그냥 식만 좀 바뀐 거죠. 여기 F'을 물어보는 것마저 똑같잖아요. 너무 닮아있던 문제였다라는 거. 다음 6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여기에 저는 플러스 하나 더 쓰고 싶습니다. 각 변환 공식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변환 공식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변환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것과 함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걸 사용하는 것.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썼죠. 과정이 너무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일단 제가 6번까지 얘기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도 똑같고 유형도 똑같을 정도로 너무 닮아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진짜 너무나 닮아있는 문제인지라 뭐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와 진짜 수능이 됐든 뭐 고3 3월 모고가 됐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라는 게 갖춰져 있는 게 요즘의 수능이다라는 걸 알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고3 3월 기준으로 7번 그 다음에 수능 기준으로는 17번이었습니다. 부정적 분을 물어본 건데 그냥 말 그대로 과정이 너무 똑같아요. 부정적 분을 하고요. 부정적 분을 하고요. 값을 대입하고요. 값을 대입하고요. fx를 찾아서 답을 구해주면 돼요. 여기 심지어 f 물어본 것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번호만 다른 거예요. 다음 8번 로그의 성질. 여기서도 저도 좀 소름이 돋았는데요. 여기 a 곱하기 b 여기 ab 물어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쓴 공식이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곱하기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가 1이다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요거 똑같이 쓰고 있죠? 그냥 완전 갖다 빼다 박아놓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나 똑같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3점짜리가 끝나게 되고 이제 4점짜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4점짜리는 뭐 유형이 다 똑같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점, 3점까지는 거의 유형을 일치시켜 놓고 4점에서 살짝 유형을 달라지게 만드는데 핵심 근본은 똑같더라라는 거죠. 네, 9번으로 넘어와 보면은 2025년 9번이 2025학년도 수능의 11번과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다른 게 있었습니다. 고3 3월 모의고사에서는 거리를 물어봤고 작년 수능에서는 가속도를 물어봤다는 것. 즉 우리가 보통 어떤 속도가 있으면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또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죠. 그에 반해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만들고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만드는 이 사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를 기준으로 위치를 물어본다. 위치를 기준으로 속도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물어본다. 라는 내용으로서 살짝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의 근본 자체는 똑같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제가 학원에서 저희끼리 이제 저희 학원생들이랑 같이 하는 말로써 어쩔 시그마라는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차 수열처럼 여기 작년 수능처럼 등차 수열을 줘도 되고 이런 되게 좀 기괴한 수열을 줘도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합에서의 특징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 새로운 수열을 구해내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좀 어려운 수열을 줘가지고 문제를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번 수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여기에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가 수열을 어지럽게 준다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 보시면은 BN이라는 편안한 등차 수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려운 수열을 하나 만들어내서 억지로 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이런 수열을 그냥 곧바로 줘가지고 되게 억지로 상황을 끼워 맞춰요. 이게 1부터 27까지 다 더한 게 9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니까. 이 덧셈이 가능해지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라서 29더라. 우연히 맞네. 그러니까 다 29 맞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듯한 이런 문제를 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약간 저의 기준으로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 출제하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마치 무슨 초딩이 낸 것 마냥 어쩌라고 나 이거 시그마 낼 거라고 그냥 아무튼 니네들이 풀라니까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듯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어쩔 시그마 유형이다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그냥 평소에 수열을 많이 공부하면은 풀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평소 공부량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유형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 11번 유형은 완전히 똑같이 물어보는 게 작년 우리 흔히 말하는 어삼시사라고 하죠. 어려운 3점에 해당하는 19번 문제에서 나왔던 극대극소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냥 누가 극대니까 누가 극소다라고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누가 극소이고 누가 극대다. 여기 경우에 따라서 누가 극소이고 누가 극대다 라는 게 달라지는 이유 때문에 경우가 중요했다라는 것까지 추가돼서 11번 사전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여기도 맥락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맥락 자체는 거의 똑같은데 양수 음수를 둘 다 따지는 고3 3월 모의고사 문제냐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제 수능처럼 그냥 순수하게 극대극소를 한 방에 따질 수 있는 문제였느냐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문제 풀이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2025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정적분과 넓이 문제, 그리고 12번으로 나왔던 정적분과 넓이 문제입니다. 요즘 여기에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넓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B라는 넓이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B라는 넓이는 여기 있는 이 값이 3이고 여기는 이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3까지 여기 있는 이 직선 OP의 식을 y는 gx라고 해본다면은 알파부터 3까지 gx가 위에 있으니까 gx 빼기 fx dx고 a는 0부터 알파까지 이번엔 반대로 fx가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gx의 dx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게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대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유형을 이렇게 물어봤던 거를 여기서 둘을 빼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식을 합치면서 의미를 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 빨간색의 넓이에서 이 파란색의 넓이를 빼준다라는 의미를 봐서 식을 이렇게 한 번에 써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미 자체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얘네가 이런 의미니까 한 번에 쓸게. 얘네가 이런 의미니까 한 번에 쓸게. 라는 내용 자체가 워낙에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근본적인 이론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형태는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4점짜리는.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는 데 반해 근본적 이론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 이론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수능에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13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준킬러 나오니까 13번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값 물어보는 거, 최대값 물어보는 거, A라는 또는 B라는 문자 주는 거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자연수 조건을 줘서 조금 더 쉽게 만들었다면 얘는 실수 A 조건을 줘가지고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게 어려워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난이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음 14번 문제인데요. 2025년 고3 3월 14번과 2025학년도 수능의 21번 각각 둘 다 준킬러 난이도로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 멘트는 거의 무조건 고정이라 보시면 돼요. 어떤 함수이든 3차 함수 내지는 4차 함수이든 아니든 아무튼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해석해내는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의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글로 다 써놨지만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놓은 논리들을 어떻게 생각해내느냐가 중요해지게 되고 이 논리는 매번 다릅니다. 괜히 준킬러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거의 논리가 다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한글로 써놓은 논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논리 사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뭐 잘 그린다 못 그린다 그런 거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도 조건에 맞게 그래프 그려놓으면 되잖아. 이런 느낌인 건 똑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논리를 따지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리 따지는 건 분명히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를 먼저 따지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도 결국에는 매번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논리를 먼저 따지고 논리에 맞는 그래프를 찾는 구성이 준킬러 문제로 나올 거다 또는 킬러 문제로 나올 거다라는 사실 변함없습니다. 다음에 지수로 함수의 그래프인데 참고로 이거 제가 뭐 댓글에다가도 써놓긴 할 텐데 해설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다가는 조금 올리기 그래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 그냥 송준아 수학학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찾아가시면은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올려놓은 거 보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요.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번에 제가 여기 역함수라고 써놨는데 제가 사실 역함수로 문제를 해석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합성함수로 봐도 좋고 뭐로 봐도 좋고 무엇보다 얘가 1대1 대응함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1대1 대응의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즉 같은 이슈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거는 형태가 완벽히 똑같은데 x가 k보다 클 때의 함수를 확실하게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x가 k보다 작을 때의 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또는 여기처럼 x가 어떤 범위인지 모르지만 그 범위에서 함수를 확실하게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범위에서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함수 그래프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논리를 바탕으로 여기 위에도 그렇겠죠? 네, 논리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내서 그 해석에 맞게 우리가 그래프를 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20번도 나름 뭐 준킬러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15번은 아예 킬러 문제로 나왔죠. 이 정도 난이도로 오게 되면 그래서 하는 짓들이 다 비슷해지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나는 여기서 이런 논리를 써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거야.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그냥 13, 14, 15번 또는 20, 21, 22번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라인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바뀔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늘 이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냐 역함수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똑같은 논리의 문제죠. 왜냐하면 역함수가 존재 조건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3점짜리인 16번 문제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여기도 데칼코마니죠. 밑만 다른 거잖아요. 여기가 제곱 차이 난다. 여기도 제곱 차이 난다. 완벽히 똑같잖아요. 그래서 풀이법도 진수 조건 먼저 따지고 제곱시켜서 밑을 제곱시키면서 진수도 같이 제곱시키는 이 풀이를 쓰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로그 방정식 풀이. 다음 여기에서 조금 달라졌던 게 이거는 유형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방정식과 실근의 개수랑 정적분으로 완벽하게 유형도 풀이법도 다 달랐어요. 이제 이런 게 조금 다른 요소겠죠. 그 해에 맞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거 좀 내봐야겠다고 살짝의 변화를 주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약 27번까지 오기까지 16개 유형은 거의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냥 우리 공부하던 거 또 공부하고 공부하던 거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하던 거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잠깐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할 겸 하는 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여러분 족집게 강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일타 강사라는 말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보통 EBS가 들어오고 난 이후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왜냐하면은 EBS가 들어오고 나서 평가원이 나름대로의 메타와 방향성을 확립하고 교수님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문제를 이제 그 수능에서 내줘가지고 수능에서 창의적인 어떤 문제, 그동안의 방향성과 어긋난 창의적인 문제도 나오고 메타도 맞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메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1타 강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메타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 EBS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메타들이 없는 수준에 속했으니까 그때는 족집게처럼 콕콕콕 어떤 문제 나올 거야 이렇게 찝은 사람들 약간 무당이 약간 신내림 받은 것처럼 이거 나온다 이렇게 찝었던 사람들이 1타 강사라는 이름 대신에 족집게 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던 것도 팩트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학생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방향성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한 명의 학원쌤으로서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저는 교육 카르텔이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막 믿진 않습니다. 교육 카르텔이 있을 것 뭐 있다면 있겠죠. 어쩌면. 근데 저도 뭐 그렇게 큰 학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정보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방향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는 늘 항상 있는 거다. 적어도 2011년부터 이 흐름은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넘어가서 보면은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입니다.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합의 의미 자체를 물어보는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얘랑 얘가 제곱하면은 얘 제곱하면 64인데 왜 얘는 제곱한 게 20이에요? 네,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곱이 그냥 일반 수열의 제곱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이 특징을 이용한 문제예요. 여긴 뭐냐? 그냥 시그마가 그냥 이렇게 덧셈으로 나열한 거니까 여기 문제 조건에 맞게 나열해. 나열하면 풀릴 거야. 라는 문제였습니다. 각각 시그마의 정의 또는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로서 시그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 틀리지 않게 되고 분명히 다른 유형으로 나온 건 맞지만 그 맥락과 근본이 똑같은, 심지어 번호도 똑같은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 제 기준으로 작년 수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창의적인 어떤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전까지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4년이죠. 2024년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는 둘 다 15번 킬러 문제, 사전 문제로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왜인지 모르게 수능에서는 갑자기 7번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난이도를 똑같이 반영해서 고3 3월 모의고사도 이렇게 19번 3점짜리 문제로 냈습니다. 풀이 과정은 뭐 말할 거 없죠. 그냥 미분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이 내용 똑같다라는 거. 다음 이제 20번 문제로 나왔던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은 이전부터 늘 있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원 안에
내접한 삼각형을 발견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든 풀린다. 두 변과 하나의 끼인각 또는 세 변을 알면 어떻게든 코사인 법칙으로 풀린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항상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근데요, 이 역시도, 어찌 보면은 되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 처사인데, 이 역시도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작년 딱 수능부터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림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ADE가 내접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문제를 슬슬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방향성이 항상 일치하고 매번 똑같이 내다 보니까 이제 지겹더라. 그리고 너무 풀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이미 다 어느 정도는 해결책이 나와 있더라. 그리고 그렇게만 공부하더라. 라는 것들 때문에 평가원도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고3 3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실제로 원을 안 줬죠. 그리고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를 안 주고서 그냥 직접 그리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BC의 외접원을 안 주고 직접 그리게 만들어서 사인 법칙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안 주는 걸로 메타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 메타가 똑같이 나왔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풀이 과정에서 반지름을 잡아서 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일단 20번까지는 한 것 같은데, 이제 21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작년도 수능 22번 킬러 문제였고,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는 21번으로 나오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할 때는 행동제약을 걸어서 그 행동제약 안에서 안 되는 걸 걸러내고 되는 것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뭐 그 내용까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논리를 따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열로 넘어와도 다름이 없죠. 아까 그래프에서도 경우를 나눠갖고 논리를 따져가면서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를 따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따져봤을 때, 아, 얘는 이런 논리로서 문제가 풀리는구나, 어떤 건 어떻게 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매번 따지는 논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킬러 문제죠. 다만 이 논리를 따지는 연습을 하는 이 논리의 구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같은 논리로서 문제를 접근해주면은 틀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미분 가능으로 15번 문제를 냈었던 작년 수능, 그리고 미분 가능으로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는 22번 킬러 문제, 둘 다 킬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 가능입니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식을 주고 하나는 식을 안 주고, 얘는 둘 다 식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식을 숨겨놓는 작업을 통해서 식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쓴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미분 가능은 도함수가 연속이다. 미분 가능은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걸 공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논리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풀이 과정도, 뭐 요건 혹시 과정 궁금하시면은 잠깐 멈춰놓고 보셔도 되니까, 이 과정 자체도 이제 풀이 과정 자체가 겹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겹치는 풀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수능을 대비하는 세 개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세 개의 원칙이라 하면, 첫 번째,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3월 모고 성적은 수능 성적과 같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 6월, 9월에 메타를 인지한 대로 그대로 수능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 4월, 이제는 5월이죠. 3월, 5월, 7월, 10월로 이어지는 교육청 시험 라인이 있죠.
6월, 9월로 이어지는 모의평가. 흔히 말하는 평가원 모의고사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요. 출제기관이 다릅니다. 어떻게 여기서 3월로 나왔던 애가 11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점칠 수가 있어요? 메타라는 것이 워낙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요즘 수능 특성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이제 메타도 없이 나왔던 시절부터 선생님 하시던 분들이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너무 비판 없이 그냥 쭉쭉쭉쭉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저희들한테까지. 그러니까 3월 모고 성적 못 봤다고 해서 수능 못 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6월, 9월 달에 메타가 뭔지를 정확히 인지하려고 하셔야 되고 그 6월, 9월 메타를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물어봐서 알아내셔야 돼요. 혹시나 하는 얘기지만 이거 말씀 못 하시는 분이라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수능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 9월의 메타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 인지한 메타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비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 메타를 인지하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2번, 메타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보면 알겠지만 4점 킬러라인들, 사전 문제에서 킬러라인들, 흔히 말하는 어삼시사 같은 어려운 3점, 쉬운 4점 말고요. 또 2점짜리도 말고요. 3점짜리도 말고요. 일반적인 4점에서 킬러 문제까지는 논리는 같으나 유형은 바뀝니다. 이 점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논리는 같으나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평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하시길 원합니다. 이거는 근데 좀 스스로가 보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모아서 그 유형에 맞게 해주셨으면 해요. 유형을 모아서 유형에 맞게 유형별로 논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논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죄송한 얘기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학은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논리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실력이에요. 그러니 논리를 꼭 맞춰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에서도 잠깐 한 얘기지만 유형은 제가 분류하는 거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60개 정도 있습니다. 수학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마다 분류하는 법은 다르지만 분류법에 따라서 유형은 대략 60개 정도, 저의 경우에요. 60개 정도. 이거 참고로 선택 과목까지 다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60개라는 겁니다. 60개가 있습니다. 확통 골라도 60개, 미적분 골라도 60개, 기하 골라도 60개 정도의 유형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60개 정도의 유형에서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이 어려운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약점 유형 위주로 공부하시길. 이게 수능 대비 세계의 원칙입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강조하는 내용이고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매번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수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꼭 좀 이렇게 3개 지켜가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워낙에 악필이어가지고 위에 내용이 잘 이제 보더라도 저게 무슨 글씨지 하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댓글이나 그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릴 테니까. 또 그리고 혹시나 그냥 3월 모의고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해설하는 영상 원하시면은 제가 그거는 좀 각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좀 시일이 지나기도 했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9월 수능 3개만 봅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강조하고 싶은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6월, 9월 수능을 기준으로 메타라는 걸 인지하는 걸 저는 조금 더 높이 치기 때문에 일단 3월 모의고사는 해설 강의를 따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정도만 하고
아마 따로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이제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한 문제씩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얘기 마쳐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